지금도 우리 몸 같은 걸 못 만들잖아요. 우리의 인체 세포 하나도 못 만들어요. 아직도 로봇도 만들면서 그 로봇 한 대를 사람처럼 만들어도 그것보다 우리 세포 하나가 더 정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굽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어렵지만 쉽게 해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대학 가서 영양학을 들으시든 화학을 들으시든 생물학을 들으시든 거의 뭐 한 학기 들으실 거를 1시간 내에 끝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만 집중해 보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네, 저는 사실 조종사였지만 저랑 상관없이 건강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에 대해서 간단히 기본 지식을 알려드리면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개죠, 개. 개가 있어요. 왜 개가 있을까요? 암에 대한 질문. 암이 영어로 뭐예요? 캔서. 들어보시죠, 캔서. 캔서가 뜻이 뭐예요? 사실 개라는 뜻이에요. 캔서가 개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파생된 말로 처음에 이것을 히포크라테스가 이름을 지을 때 캔서로 개의 이름을 따서 개 모양이다. 왜냐면 세포가 개처럼 뾰족뾰족하게 자란다 라고 해서 개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캔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암이라고 그러죠. 암을 한자로 쓰면은 그 변이 그 병을 뜻할 때 쓰는 그 변들이 쓰고 가운데 들어가는 말은 바위 암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암으로 읽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암이 딱딱하고 성질이 그리고 이걸 잡을 수가 없더라. 암을 잡을 수가 없어서 바위처럼 단단한 병이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말로 암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로도 암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원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가 어떻게 돼 있냐 보시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왜 걸리냐 이런 거죠. 우리는 암 걸리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띄워놓고 하면은 말하기 부담스럽죠. 면역력. 네, 뭐 면역력. 여기에 면역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음주, 비만 뭐 이런 말 있어요. 흡연. 네. 그래서 원인을 찾을 때 사실은 면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통계를 낼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면역을 실시간 관찰하고 누가 있나요? 여러분 면역을 관찰해주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한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살이 쪘느냐, 평소에 많이 병에 걸려봤느냐, 담배 피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음식. 음식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음식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세포고 우리의 면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박수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시면 이렇게 사망 원인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2022년에 대비해서 2023년의 통계예요. 지금 점점 예전에 비해서 돌아가시는 비율이 암이 높아지고 있죠. 엄청 높죠. 두 번째 신장, 폐렴, 뇌혈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 합치면 꽤 높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높은 건 현재 암이나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있다라는 거고요. 암을 지금 몇 명이 걸리고 있느냐 비율을 보면 지금 기대 수명이 82세까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82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봤을 때 남성이 이제 암이 그때까지 살게 되면 38%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리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3명 중 1명. 네. 여기에 몇 분 계세요? 한 30명 계시면 여성 30명 중에 10분은 걸릴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시면 사망률도 높아지는 것처럼 계속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2명 중 1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뒤나 10년 뒤에 보시면 2명 중 1명은 걸린다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남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 나 아니면 너고 또 우리 부부 중에 한 명일 수 있고 또 부모님 중에 한 분일 수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한테 밀접하게 다가올 수 있는 병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 어떻게 생기냐 대략적인 모양은 이래요. 처음에 우리의 정상 세포는 저렇게 분열을 합니다. 세포가 분열해서 많아지죠. 많아지다가 세포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되고 복구가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분열이 됐다 싶으면 세포 자멸사라고 해서 수어사이도 저기 아포토시스라고 해요. 아포토시스라고 해서 자멸한다. 세포가 스스로 죽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 왼츠 박사님 책에도 나와요. 자멸사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정말 너무 생소하니까. 근데 저 오늘 보셨으니까 읽으시면 다시 보이실 거예요. 이 자멸사가 잘 일어나야 사람이 계속 건강한 세포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자멸사가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계속 터지죠. 계속 만들어지죠. 그러면 암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근데 암이 되는 이유는 처음에 세포 분열을 할 때 돌연변이가 일어나고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세포들이 또 분열할 때 또 돌연변이가 더 일어나겠죠. 또 돌연변이에서 겹치다 보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암의 특성. 첫 번째는 계속 성장한다. 그렇죠? 분열이 계속해요. 두 번째는 저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세포가 죽으면서 새로운 게 나오면 점점 어느 정도 조절이 될 텐데 처음에 만들어졌던 세포도 계속 살아있고 계속 만들어지는 세포도 계속 살아있고 그러면 계속 많아지겠죠. 그런 게 두 번째 특성이고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특성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설명을 드리면 여성 같은 유방암이 제일 요즘에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부분이죠. 유방암이 생기면 유방암이 나중에 혈관을 또 암세포가 혈관이랑 연결을 해요. 그래서 혈관을 뚫고 침입을 해서 혈관 안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혈관을 돌아다니는 게 뼈로 들어가요. 그러면 뼈에서는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면역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암세포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온몸에 다 전이가 되고 뼈에 전이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말기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 전이는 그냥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혈관을 타고 우리 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막 다닌다라는 성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암을 잡으려고 현대의학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뭐 4세대까지 얘기를 하지만 4세대는 사실 3세대 면역 항암제의 일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세대로 분류해도 되고 3, 4세대 합쳐서 3세대로 분류를 해도 되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나 암에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분들 계신가요? 주변에 누군가 암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내가 암을 겪어봤다거나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네요? 아, 계시네요? 주변 분들이 계신 거죠? 네. 주변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본인이 걸려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제 항암제가 보통 이 항암제를 다 맞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안 맞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1세대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면 1세대가 있고 2세대, 3세대가 있으면 몇 세대를 써야 돼요? 3세대. 보통 3세대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병원 가면 지금도 1세대를 쓰고 있어요. 왜 쓰느냐? 2세대, 3세대가 완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1세대까지 쓰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1세대, 2세대 같이 쓰는 경우 1세대, 3세대 같이 쓰는 경우 1, 2, 3세대도 같이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1세대는 뭐냐면은 화학 항암제라고 해요. 화학제. 화학 항암제 이런 말만 들어도 조금 몸에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 특성은 뭐냐면은 세포막을 녹여서 세포를 터뜨려 죽이거나 아니면 세포 안에 있는 핵을 녹여서 세포가 죽게 만드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세포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세포를 죽이냐? 빨리 자라는 세포. 암세포가 빨리 자라나는 성질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세포보다 세포 분열이 빨라요.
그래서 세포 분열 빠른 애들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세포 분열이 빠른 다른 세포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 중에 암세포도 빨리 자라지만 또 빨리 자라는 세포 뭐가 있을까요?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도 계속 빨리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근 세포나 이런 것도 같이 죽여버리니까 머리카락이 안 자라지잖아. 다 빠져버리죠. 또 다른 부분 뭐가 있을까요? 손톱. 또 손톱. 그거 외에 또 알려드리면 면역세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면역세포들이 상당히 빨리 자라고 빨리 죽어요. 여러분들 백혈구가 태어나면 일주일이나 두 주 정도 활동을 하다가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돼서 다시 재활용되고 다시 자라나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면역세포도 빨리 자라기 때문에 같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암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뭐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냐? 항암 치료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항암 치료 후에 뭔가 면역이 떨어져서 돌아가시거나 그 다음에 건강한 그런 영양이 말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화학 항암제를 쓰게 되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당장 암을 잡아야 되니까 쓰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표적 항암제는 왜 만들어졌겠어요? 우리 몸에 그런 건강한 세포를 안 죽이고 싶어서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표적 항암이라는 건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딱 얘만 죽이겠다. 이번에 어떤 방법을 썼느냐? 암세포가 주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종류를 찾아서 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를 찾아 죽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항암제예요. 되게 좋죠? 그래서 사용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암세포만 죽였어요. 그래서 성공이다! 그리고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별로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변형. 그런 거예요. 변형이 돼서 요즘 암세포 종류가 몇 가지 있나요? 작게 다루는 사람들은 한 300가지 된다 그러고요. 근데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1000여 가지 된다 그러고요. 그 1000여 가지 나눈 것도 또 각자의 특성을 더 나누면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 그 세포들이 만드는 단백질의 종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썼더니 일부 암세포만 잡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많이 안 쓴다. 그렇지만 특정 암에 대해서는 또 잘 먹는 게 있어서 특정 암에는 쓰는 게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암은 안 통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3세대는? 3세대는 뭘까요? 결국에는 3세대는 뭐냐면은 암세포를 우리 몸이 스스로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암세포를 우리 몸이 스스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라는 걸 알아내서 그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강화시켜주는 거죠. 면역세포를 깨워주니까 얘네들이 암을 스스로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래 하던 거를 할 수 있게 해주자. 근데 왜 못했을까? 라는 건데 3세대 때는 어땠느냐 하면은 암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암세포가 우리 세포였어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세포였죠? 그럼 우리 세포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네,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변해서 좀비가 된 거잖아요. 된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시민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면역세포가 와가지고 얘는 우리 시민이네 그러면 안 죽여요. 더 문제는 그걸 확인한 면역세포가 주변 면역세포한테 소문을 내요. 쟤 우리 시민이야. 쟤 우리 시민이야. 그래서 면역세포가 거기 가보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면역세포가 움직이지 않고 암에 안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암이 편하게 증식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그 암세포가 이것을 신분증을 내미는 이 팔 있죠, 팔. 이 팔을 못 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약을 쓰면. 그러면 팔을 못 벗으니까 신분증 보여줘야 되는데 신분증 못 보여주고 이제 그냥 죽는 거죠. 그 상태를 만드는 게 3세대라고 보시면 되게 쉬워요. 쉽죠?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지금 의사들도 힘들어하는 얘기인데. 3세대. 4세대는 뭐냐? 이것을 뽑고 그런 거를 했는데
그것도 통하는 애가 있고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3세대조차도 굉장히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얘도 되게 비싸거든요. 3세대 면역 이거 주사 한 대 맞는데 얼마 들까요? 이게 보통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주사제가. 그럼 그 정도 주사제를 해도 근데 안 통하는 게 대다수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게 하려고 어떤 걸 하느냐?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를 뽑아내요. 쭉 빼서 그 세포를 가져가서 얘를 양성시킵니다. 딴 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넌 지금부터 어벤져스야. 지금부터 이런 훈련을 해. 불러! 막 하면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을 시켜서 그 세포가 강해져서 돌아오죠. 갑자기 막 몸이 이렇게 좋아져서 딱 돌아왔어요. 그럼 걔를 다시 주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를 좀 더 잘 잡겠죠. 그렇게 해서 각 사람한테 맞는 면역세포를 찾아서 그 맞는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서 다시 집어넣는 게 4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4세대도 면역 항암제의 종류다라고 보는데 이제 4세대를 지금 쓰는데 효과가 꽤 좋대요. 그런데 그것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지금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균 가격이 4억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치료를 받아보신 분 하면 거의 없다고 봐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보통 상용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누웠는데 우리가 사실 돈에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항암제가 다른 거잖아요. 좀 아쉬운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가 4세대 항암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점점 더 발전할수록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면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싼 항암제가 필요하냐?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면역을 강하게 훈련시킬 수 있으면 어떨까요? 평소부터 그거를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 몸에 얘가 뭐예요? 세포.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30조 개에서 60조 개의 세포. 세포 안에 얘는 뭐예요? 핵. 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군요. 핵에서 뭐가 막 나왔어요. 얘는 뭐예요? 다들 수준이 높습니다. 다들 뭐 그쪽 전공하셨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래요. 세포에 핵이 있고 핵 속에 영생체가 있죠. 영생체에 DNA라는 게 쭉 나오는데 DNA를 요 안에 넣으려고 막 담아놨어요. 실타래를 담아놓는 이런 덩어리를 히스톤이라고 해요. 히스톤을 막 담아놔요. 담아놓은 애를 쭉쭉쭉 풀어보면은 이렇게 유전자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전자를 봤을 때 이 유전자의 DNA의 길이가 한 세포 하나당 몇 미터 들어있어요? 2미터. 쭉 길게 피면은 2미터짜리 실이 우리의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 길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얘네들 유전자의 모양은 이래요. 이렇게 이런 거 보셨죠? 뱀 2마리가 또아리 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 이게 요 주변에 있는 이거를 당인산 골격이라고 해요. 뼈예요. 백본. 뼈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요. 거기 뼈 안에 이런 DNA 유전자의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이름이 4가지예요. 시토신, 아데닌, 구아닌, 티아민. 이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지만 대충 지식으로 여기 T, 티아민이겠네. A, 아데닌이겠네. G, 구아닌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러분도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예요. DNA가 이 4가지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 4가지 코드의 조합과 그 다음 이 배열의 순서와 이런 걸 가지고 컴퓨터 같죠? 마치 컴퓨터는 0, 1 가지고 만들잖아요. 컴퓨터로 지금 영상 잘 만들죠? 우리 뭐 사람처럼 만들잖아요? 그런 거 0하고 1만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4가지 0, 1, 2, 3 이 4가지 가지고 우리 몸을 다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몸인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DNA가 우리가 세포가 분할하죠. 왜 저번에 그 성장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우리는 한 개의 세포에서 시작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정란 하나가 있었고 수정란이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고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몸도 지금 계속 분열을 해야지만 되죠. 그 분열을 할 때마다 이 유전자가 반으로 갈라졌죠. 이렇게.
이게 지퍼를 열어주는 애가 있어요. 지퍼를 찍 해서 열어줘요. 그러면은 우리 지퍼 찍 열리듯이 진짜 그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면 반쪽이 있잖아요. 그 반쪽의 나머지 반쪽을 이렇게 쭉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한 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가 두 개 되는 게 이런 과정을 거쳐요. DNA를 지퍼를 열어서 두 개로 열어서 그걸 반쪽을 또 만들면 이렇게 두 개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 세포는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렵나요? 안 어렵죠. 요건 뭐냐면은 이렇게 열었는데 얘가 두 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새로운 다른 애가 이렇게 날라와요. 다른 애가 와가지고 뚜루룩 얘를 읽어서 반쪽을 복사를 해서 복사한 애가 쭉 날라가서 어디로 갈까요? 세포 회계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얘가 이 밖으로 나가는 애를 RNA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DNA가 아니고 DNA 복제품인 거죠. 복제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얘를 보고 여기에다 틀로 막 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요. 단백질.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는 우리 몸을 복제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애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되느냐?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서 우리는 산화만 생각해요. 산화는 뭐예요? 산화. 들어보셨어요? 산화머니 말고 산화 들어보셨어요? 네. 산소화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옥시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옥시데이션. 산소로 변한다. 그게 이제 산화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관찰하기 제일 쉬워요? 일상생활에서? 철 녹수는 녹수죠. 철이 녹수는 데서 산화를 제일 많이 보죠. 그래서 철이 그렇게 부식되는 게 왜 부식이 될까요? 그렇게 철이 산소와 만나서.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산화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산화가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가 아니었고요. 그냥 원래 있던 원자가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전자를 뺏어가서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철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뺏기는 걸 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 가서 교육을 받아보시면 전자를 뺏기는 걸 산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 산화라고 그랬는데 왜 그림을 보면 맨날 전자를 뺏기는 게 산화야? 라고 하는데 그게 현대에 이제 정확한 공부하면은 전자를 뺏는 게 산화인 거예요. 뺏기는 게. 그래서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이런 걸 구성하는 게 원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원자에서 전자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산화된 거죠? 산화되면 그 부분이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요 뉴클레오타이드 여기 아까 말했던 두아니 시토시마 하는 거 있죠? 얘네들이 전자를 맞아서 전자가 이루어지면 변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복제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골격에서 해서 부서지면 골격이 부서지면 모양이 더 변해서 문제가 더 세지겠죠. 그리고 여기 결합 부위가 부서지면 여기 결합 부위 모양이 변하겠죠. 누군 둥글고 누군 뾰족하고 있는데 누구는 별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해버리면 다른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제를 했을 때 원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본이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식하게 원본이 변형돼서 복제되는 것을 뮤테이션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렇죠. 변이가 일어난다. 그렇죠. 뮤테이션. 변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형돼 버렸다라는 게 그 아까 그 변이가 반복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암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해 가시나요? 되게 어렵죠? 다시 처음부터 갈까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는 가셨죠? 네. 결국의 원인은 뭐예요? 산화 스트레스가 DNA에 변이를 일으킨다. 산화 스트레스가 DNA에 못 오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DNA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 중에 2015년에 저 세 분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세 분의 노벨상 이름은 뭐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저분이 받으신 거는 뭐냐면은 The Cells 2000 DNA Repair 해서 리페어와
DNA 복구하는 세포의 도구 상자라고 돼 있죠? 그럼 뭐냐면 DNA가 아까처럼 부서졌어요. 산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변형됐어요. 그 변형된 거를 얘네들이 나타나가지고 얘네들이 뭐예요? 효소라는 애들인데 효소 중에 특정 효소가 나타나서 DNA를 다시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DNA를 그래서 잘라서 필요 없는 거 자르고 다시 새로운 다시 결합시키고 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게 이걸 밝혀내서 이거 밝혀냈다는 걸 가지고 저렇게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고치는 애들이 우리 몸에 존재해요. 그래서 DNA가 고장났다고 해서 무조건 고장이 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고장이 났어도 고쳐서 쓴다 우리 몸은. 그 정도로 똑똑하다. 이 조그만한 DNA조차도 고쳐가고 있다 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건 그런데 얘네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산화 스트레스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소도 마찬가지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든요. 그럼 고치는 애들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고치겠죠.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DNA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도 있고 DNA를 고치는 애들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격이 잦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많아지고 그럼 변이가 많아지고 암세포가 많아지겠죠. 네, 그 원리가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원리.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프리 레디컬이라는 애들이 바로 여러분들 몸에 있는 세포나 원자, 분자에 가서 여러분들의 전자를 훔쳐가는 전자도둑입니다. 전자도둑. 전자를 뺏어가는 애들이 프리 레디컬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리 레디컬을 그대로 보내서 DNA에 가면 이 프리 레디컬이 작아서 세포 핵 속으로 쭉 들어가요.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DNA를 탁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면 DNA가 손상되겠죠. DNA가 이 손상이 안 되려면 여기 가기 전에 항산화제를 먹어서 항산화제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도 있어요. 그리고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요즘에 막 유명한 항산화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항산화제 어떤 종류가 있어요? 홍삼? 네.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항산화 효능이 조금 있죠. 조금 있어요. 사포닌이 항산화가 강한 게 아니고요. 거기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온도나 이런 거 좀 높여주죠. 그런 성분이 있는데 면역에 도움이 된다 지만 어쨌든 간에 항산화로 봤을 때 좀 작죠. 그거 말고 항산화 성분. 성분이 아니고 제품이잖아요. 항산화 성분 혹시 들어보신 거? 요즘에 많이 유명한 거 많이 팔잖아요.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글루타치온. 요즘에 하도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글루타치온 엄청 좋다고 막 난리 나잖아요. 모든 항산화 성분보다 항산화력이 높습니다. 막 나오잖아요. 글루타치온은 도대체 뭘까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세포가 만들어내는 항산화 효소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글루타치온. 먹어서 될까요? 먹어서 도움이 되는 건 적고요. 그걸 잘 만들게 세포를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쓰일 곳에 쓰이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광고를 엄청 세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항산화제가 있고 이것을 우리 몸에 잘 만들게 도와줘야 되는 항산화제가 있구나. 이런 것도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어쨌든 항산화제가 먹든 드시든 아니면 우리 몸에서 만들든 얘가 대신 프레디컬을 중화시켜준다. 중화시켜준다는 뭐냐? 얘가 대신 전자를 이뤄준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 대신 죽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세포의 생명을 얘네가 대신해 주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애예요. 얘네가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많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세포를 죽이지 말고 대신 항산화제를 좀 대신 좀 보내자라는 거죠. 항산화 성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죠. 아까 글루타치온 여기 나오죠. 효소 항산화 성분. 그다음 슈퍼옥사이드 디뮤타제, 디스뮤타제. 얘는 글루타치온보다 좀 더 센 애예요. 근데 쟤도 마찬가지로 세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한 1년 지나면 더 나오겠네요. 제품 중에. 얘는 디스뮤타제 드셔야 됩니다. 디스뮤타제가 더 팔겠네요. 네. 그렇지만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
그런 거는 몸에서 만들어내면 된다. 그 다음에 비효소인 거 먹어야 되는 거.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비타민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비타민. 왜 그럴까요? 비타는 따로 민이 따로예요. 비타 플러스 민이 비타민인 거예요. 그럼 민은 뭐예요? 미네랄. 미네랄의 약자입니다. 미네랄. 네. 우리가 칼슘만 미네랄이 아니고 마그네슘만 미네랄이 아니고 비타민 C도 미네랄인 거예요. 단지 미네랄 종류 중에 앞에 비타가 붙죠. 비타. 비타는 뭐냐? 바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뭐예요? 생명. 그럼 우리 이걸 안 먹으면 죽어버리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중에 정말 이거는 소중한 미네랄이고 꼭 먹어야 된다라고 구분을 해놓은 게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도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 비타민의 역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효소로도 쓰이고 조효소로서 역할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뭐 만들어내는 부분에 만들어내고 에너지도 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항산화 능력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 되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비타민 C 계속 먹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비타민 C 항산화 능력은 생각보다 낮아요. 나중에 오락지수라고 있는데 그걸 봤을 때 한 200 정도밖에 안 돼요. 비타민 C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필요한 비타민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는 굉장히 높은 성분이 많아요. 뭐 10,000단위까지 막 가는 게 많아요.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뭐예요? 베타카로틴 여러분 알죠? 그런 것들이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이용을 되는데 이런 항산화 성분이 이제 또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용해도에 의해서. 용해도는 뭐냐면 잘 녹느냐, 어디에 녹느냐. 수용성은 어디에 녹는 거예요? 물에 녹는 거.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거. 그러면은 지용성 항산화 성분을 먹을 때는 우리 몸에 뭐를 분해하는 요소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지방 분해 요소가 많이 나오면 흡수가 잘 되겠죠. 이 꿀팁이에요. 영양제 드실 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물로만 드시면 무조건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식 직후에 드시라고 하시는 이유가 식사 중에 여러분이 드시는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에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그 효소에 같이 녹아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녹기 위해서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는데 기름 성분이 없는 음식을 드시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용성 항산화 성분을 드실 때는 지방 성분의 음식이 좀 들어가면 좋고 수용성 항산화 성분을 드실 때는 물 성분이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그런 걸 좀 아시면 좋고요. 요산도 들어가네요. 아스포르트산은 뭐예요? 이게 화학식용으로 써서 그러지 이게 이제 비타민 C인 거예요. 네, 비타민 C고 글루타티온 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산은 뭐예요? 요산 몸에 안 좋죠. 그렇게 알고 있죠. 요산은 항산화 성분이죠. 요산들 무조건 안 좋은 걸로만 알고 계시는데 요산이 우리 몸에 필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과다하면 문제가 돼요. 과다하게 쌓이면 얘들이 다 몸에 여러 군데 퍼져서 항산화 능력을 발휘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뭉쳐버리면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요산 결정이 만들어지면 바늘처럼 뾰족해지죠. 그래서 그게 발을 막 찔러요. 발 속에 내 바늘이 들어있어요. 내 발바닥 속에 바늘.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말고 내 발바닥 속에 바늘. 네, 그러면 그게 통풍이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 그게 항산화 성분의 크기가 작으면 소형 분자, 덩치가 크면 지용성 요 항산화제 중에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잘못 썼네요. 제가 번역을 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대형 분자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덩치가 크다. 그래서 덩치가 큰 애들은 흡수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특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오락지수라는 게 이겁니다. 오락이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죠. 그래서 이제 항산화 능력 지수를 나타내요. 얘가 같은 덩어리가 있을 때, 같은 크기의 덩어리가 있을 때 항산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4,500이 좋아요? 34,000이 좋아요? 34,000이 좋아요? 네. 비타민 C 몇이라고 그랬어요? 200 정도라고 했어요. 200 정도. 네, 그럼 비타민 C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얘가 좋죠. 네, 항산화 능력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밝혀진 성분 중에
가장 항산화 능력이 높으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구할 수 있는 성분인 거예요. 얘가 뭐예요? 레프시, 포도씨. 네, 포도씨를 여러분들 오늘부터 매일매일 간식으로 갖고 다니시면서 오독오독 씹어 드시면 될까요? 안 돼요. 이게 포도씨가 여러분 드셔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흡수가 안 되죠. 잘. 포도씨의 특성이 그래요.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흡수시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거를 엄청 부순 다음에 그 안에다가 그 여러 가지 성분 용액들을 해서 추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추출을 할 때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성분이 변이가 일어나요. 변이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변이도 안 일어나게 하면서 그 추출을 다 해내려면 꽤 좋은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공정 없이 대충 빠개서 포도씨입니다. 그럼 팔면 어떻게 돼요? 팔리겠죠. 잘 팔리겠죠.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냥 부숴서 팔아도 팔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도씨가 우리 몸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잘 만든 포도씨가 된다. 이런 걸 아시면 좋겠고요. 크랜베리도 좋죠. 빨간색 크랜베리 드시나요? 크랜베리,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많이 드시나요? 네. 블루베리 얼마예요? 비싸요. 이만큼 넣고 얼마예요? 비싸죠? 네. 굉장히 비싸죠? 그래 다 비싼 애들이에요. 왜 비쌀까요? 좋은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사람들한테 몸에 좋은 거는 대체적으로 뭐 비쌀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몸에 엄청 좋은데 안 비싼 건 달걀밖에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비싼 편이다. 달걀조차도 대급이 아니죠. 네. 네. 1등 계란, 2등 계란, 네. 3등 계란, 4등 계란 있죠. 1등 아니면 기억 안 해주는 세상. 1등 계란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것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보시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 아싸이별이 뭐 새로 나오고 뭐 나오고 막 하죠. 논이 나오고 아싸이별이 나와봤자 블랙 커런트도 안 돼요.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높지 않다. 대다수의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포도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 아세요? 누구지? 잘 모르시죠?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고 계신 분은 비정상은 아니고 좀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보시면 네이처라는 이 잡지죠. 네이처지가 어떤 책입니까? 엄청나게 연구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실는 건데 여기에 이 사람이 했던 연구가 실렸어요. 요 문양은 하버드대죠. 하버드대.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연구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느냐? 쥐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근데 쥐가 어떤 쥐가 더 이쁜가요? 오른쪽 쥐가 이쁜가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둘이? 왼쪽이 좀 썩었어요. 왠지 싸웠어요? 썩었다고 보여요. 아직 안 죽었는데. 왼쪽이 좀 나이 들어 보여요. 털도 하얗고, 귀도 찌그러졌고, 눈도 좀 반짝반짝이 떨어졌고, 그렇죠? 힘들어 보이죠? 네, 맞아요. 이게 힘들어요, 지금. 엄청 힘드는데. 자, 그러면 이 사진이 먼저일까요? 이 사진이 먼저일까요? 이 사진이 먼저여야 정상인데, 지금 이 실험은 이 사진이 먼저인 거예요. 저 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쥐를 유전자로 해서 쌍둥이 쥐를 만들었어요. 쌍둥이 쥐를 만들어서 둘 다 나이가 들 때까지 키운 다음에 둘 다 나이가 들었을 때 한 마리만 이렇게 젊게 만든 거예요. 그걸 성공한 게 이 하버드의 역노화 연구. 그 전까지는 무슨 얘기가 미국에 많이 돌았냐? 그 전까지 책은 다 그거였어요. 슬로우 에이징. 저속 노화라고 하죠, 지금 한국에서. 그거는 2010년도부터 미국에서 슬로우 에이징에 대해서 계속 논문이 나오고 얘기하고 했어요. 지금 요즘에 그게 우리나라 유행이죠. 근데 2020년도에 나온 이 연구는 리버스 에이징이랍니다. 리버스 에이징은 뭐냐? 역노화. 노화를 아예 젊음으로 되돌리는 그런 연구를 이미 성공해냈고요. 근데 이 실험이 사람한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연구 중인 내용인데, 그래서 이 연구한 내용으로 이 책을 썼어요. 라이프 스캔.
why we age, why we don't have to. 우리가 왜 늙고 왜 우리가 꼭 늙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책도 나와 있어서 한글판도 있어서 저는 이제 열심히 봤죠.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 결국에는 이분이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분조차도 좀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 이야. 많이 젊어졌어요. 피부과를 가서 그런가요? 이분도 스스로는 엄청 젊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비결들을 가끔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나 뭐 쇼츠나 이런 데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Molecules in foods that we eat that activate these defenses in our body that these genes control. So 2-in-1 gene makes an enzyme that protects the body. It's activated chemically, physically by really interesting molecules, resveratrol, which a lot of people know me for that discovery. That's in the red wine molecule. Resveratrol is a small, what's called a polyphenol. It's produced by grapes and it's concentrated in red wine. I take a gram of it every morning. Why does it work? We have shown in many animal studies, and people have now shown in human studies, that it's activating one of the main sirtuin pathways called SIRT1, and it does that like an accelerated pedal. The chemical resveratrol will bind to the enzyme and make it work faster. 아까 서트1을 빠르게 작동시킨다고 했죠, 레스베라톨이. 레스베라톨이 서트1을 작동하는데 서트1이라는 게 어렵지만 서트1은 유전자 스위치 중에 하나예요. 그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가 젊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젊어져요. 젊어지게 하는 스위치를 켜는데 레스베라톨이 효과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주의 시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원료가 뭘까요? 포도씨였어요. 되게 재밌죠. 거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면은 레스베라톨 NMN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레스베라톨도 이분이 엄청 광고 많이 해서 팔아요. 이분이 레스베라톨로 특허 내려고 했다가 특허 못 냈죠. 그래서 특허가 망하면서 이분이 회사 차린 게 망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레스베라톨 자체가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특허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특허를 가지고 있죠. 레스베라톨 정제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어쨌든 레스베라톨과 NMN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레스베라톨을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NAD 플러스라는 거랑 레스베라톨, 그다음 메트포민 이런 거 얘기했어요. 네, 패스팅은 이제 단식, 금식 이런 거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딱 기억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레스베라톨은 뭐냐? 포도씨잖아요. 포도씨의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스베라톨은 크게 보면 포도 껍질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도씨에 이제 좀 더 레스베라톨 말고도 더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레스베라톨만 얘기하지만 그거 외에도 안토시아닌이나 프로플라바노이드나 이런 성분들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얘기 하니까 포도씨. 그 다음에 나드 플러스가 저기 써있죠. 그래서 이분이 나드라는 영양제도 봐요. 그 다음에 MNN이라는 거 저기 써있죠. MNN이라는 영양제도 팔아요. 이거 먹으면 젊어진다면서. 이거 엄청 사먹거든요, 사람들. 직구로. 우리나라에는 못 팔아요, 알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됐어요. 왜냐면 효능 검증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서 엄청 사서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의 성분이 우리 몸에서 다 만드는 성분이고요. 이 성분을 우리 몸에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이 뭐냐? 나이아신. 나이아신은 뭘까요? 비타민 B3.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약을 잘 팔죠. 비타민 B3를 먹으면 된다를 지금 뭔가 좀 다른 성분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파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메트포민이라고 저기 써있죠. 메트포민. 메트포민 요즘에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이거 드시고 계신 분? 잘 모르세요? 당뇨 진단 받으신 거나 아니면 당뇨에 좀 가깝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미리부터 메트포민을 좀 드시는 게 어때요? 이거 드시면 더 건강해지고요. 이거 드시면 더 장수합니다. 더 젊어집니다. 그래서 메트포민을 드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헛소리인데 그래 그거의 근거는 이거예요. 이 사람의 연구예요. 이분의 연구. 이분이 아까 쥐시라고 할 때 메트포민을 썼습니다. 메트포민을 왜 썼냐? 메트포민을 쓰면 몸에서 당을 못 만들어요. 당을 흡수도 잘 못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당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살이 좀 빠질 수도 있고 인슐린 분비가 덜 되겠죠. 인슐린 분비가 덜 되는 동안 이런 포도씨가 들어가면
확실히 빨리 젊어져요. 젊어지는 비결이 그거예요. 저도 그걸 굉장히 잘 써먹는데 뭐냐, 인슐린을 덜 분비되는 음식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인슐린 수치를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저는 좋은 항산화물을 먹으면 우리의 DNA는 젊게 작동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쥐한테 실험하다 보니 쥐한테 GI 식품을 먹이고 관리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쥐한테 당뇨약을 주사를 맞힌 거예요. 당뇨약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거 부작용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쥐한테 저 약을 주면서 라스베라트롤 실험을 했기 때문에 쥐가 젊어졌겠죠. 그러니까 저걸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저 메트포민 젊어진다, 오히려 더 오래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좀 안 맞죠, 그치? 여러분들이 식사를 잘 조절해서 그 인슐린 수치를 잘 낮게 유지하면 되는 거지 약으로 할 필요 없다. 더 무서운 건 저기 실험에 그런 실험도 있어요. 암 치료제도 넣었어요. 그 암 치료제를 넣은 이유도 인슐린 수치를 떨어뜨리려고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 암 치료제 맞을 거예요, 우리가? 주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다. 모르면 당한다. 메트포민을 우리가 사서 맞게 되고 나든 비싼 돈 주고 사서 먹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되게 알려드린 거예요. 답은 뭐다? 인슐린 낮게, 포도씨, 추천물, 나이아신 이런 거 하면 DNA 복구도 빨라지고 아까 젊어지는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암이었잖아요. 암에서 젊음을 좀 봤는데 암이 노화 질병이라서 그런 거예요. 노화가 진행돼서 DNA가 자꾸 변이가 많아질수록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노화를 늦추면 암도 어떻게 된다? 늦춰질 수 있다. 보시면 암세포를 없애주는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세포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세포? NK 세포. 그렇죠. 노스코리아 세포. NK 세포 내추럴 킬러예요. 내추럴 킬러. 자연 킬러. 그래서 이제 이 킬러 세포가 우리 몸을 다니면서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실제 모습이에요. 얘는 뭐예요? 촉수같이 나와있죠. 작살같이. 실제로 얘로 암세포를 툭 찔러요. 근데 그 안에 효소를 쫙 보내면 암세포가 엑 하고 죽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찔르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NK세포인데 NK세포가 암을 잡는 건 아니에요. 얘보다 먼저 잡는 애들은 킬러 T라는 세포가 있어요. 킬러 T. 전에 한번 그 강의를 완전 킬러 T라는 세포가 암을 먼저 죽이고 걔가 죽이다가 더 못 죽이는 애들이나 아니면 얘가 먼저 발견하거나 하면 얘도 같이 죽이는 건데 얘가 좀 더 잘 죽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보시면 건강한 일반인들도 하루에 암세포 몇 개 발생해요? 5,000개. 네. 건강한 일반인들은 하루에 5,000개가 암세포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아까 DNA 변이 일어나서 변이가 거듭돼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발생하는데 하루에 5,000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은 그 5,000건을 발생했는데 걔네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원래? 안 죽어. 암세포는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증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다 암 환자여야 되잖아요. 암 환자가 아닌 이유는 얘가 그 5,000개를 다 잡아 죽이고 있게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5,000개를 다 죽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증식 안 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병원에 요즘에 이런 검사 가능하거든요. 가서 해보시면 NK세포 활성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검사예요. 받아보신 분 계세요? NK세포 활성도 검사.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검사인데 요거 받으면 뭐냐면은 자 왼쪽에 보시면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들이 있는데 암세포에 NK세포들이 막 구석구석 다 박혀있죠. 저기 박혀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그 촉수로 공격하고 있다는 찔러서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암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NK세포가 옆에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뭐예요? 근무태만. 근무태만. 그래서 감봉.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박수를 또 쳐주고 있는데 NK세포가 이렇게 자라나면은 아니 NK세포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암 환자들을 해보면 NK세포가 적은 경우도 있지만 활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많아도 소용이 없더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가 활동을 똑똑하게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 그래서 보시면 활성도가 정상에는 이만큼 활성도가 돼 있는데 환자들 보시면 다 낮죠. 그래서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NK세포 당연히 암을 안 잡고 있는데 암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이제 면역세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참 쉽죠? 네. 뭔가 그림 막 대충 쓱쓱 그리고 참 쉽죠? 그런 느낌인데 하나도 안 쉬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은 얘가 처음에 하나잖아요. 얘가 이제 면역 줄기세포예요. 우리가 줄기세포 치료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별개 얘기고 실제로 줄기세포라는 건 우리 몸에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원시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불러요. 왜 줄기세포라고 하느냐? 보시면 얘에서부터 막 가지 뻗듯이 막 여러 가지가 되죠. 가지 뻗듯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될 수 있는 세포들이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이게 줄기세포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얘가 여러 가지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사이토토식 T셀, 킬러셀이에요. 킬러 T. 그 다음에 여기 내추럴 킬러셀, 알겠죠? NK세포. 이런 애들도 다 요 면역세포, 줄기세포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얘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면역세포 만들어지는 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아닙니다. 갑상선 말고요. 여기 어디냐? 폐 두 개가 있는데 폐 두 개 가운데 중간에 흉선인가요? 흉선이라는 게 있어요. 흉선. 네. 타이무스라고 해요. 타이무스만 생각하면 흉선이 생각 잘 안 나는데 흉선인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걔가 면역세포를 만들어내요. 얘가 타이무스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T로 시작하기 때문에 T세포는 다 여기서 나온다. 킬러 T, 헬퍼 T, 뭐 이런 T들 있죠. T세포들, 메모리 T, 얘네들 다 타이무스에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그 다음 B셀이 있어요. B. 여기 B셀. B라고 나오는 애들. B로 나오는 애들은 본에서 나오는 본은 어때요? 뼈죠, 뼈.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하나는 흉선, 하나는 뼈. 뼈 중에 어디? 골수라는 곳이 뼈 안에. 골수라는 곳이 있어요. 매로. 그 안쪽에 왜 여러분들 갈비탕집 가서 쪽쪽쪽 빨아먹는 그게 이제 골수입니다. 네. 거기서 면역이 만들어져요. 면역세포를 거기서 매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들어내는 원료를 잘 주면 어떻게 된다? 튼튼하고 똑똑한 애가 나와요. 신기한 거는 골수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서 훈련소도 있어요. 면역 훈련소. 그 안에서 면역을 훈련시켜요. 훈련을 잘 받고 나온 애들은 굉장히 활동성이 좋고요. 훈련을 덜 받고 나온 애들은 멍청한 거. 나 뭐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뼈에서 잘 만들어지면 그 차이가 보인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뭐가 필요하냐? 제가 막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웃긴 거는 하나로 정리된 건 없더라고요. 이거면 됩니다 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요거면 됩니다. 어떤 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쪽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온갖 영양소가 다 필요해요. 세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근데 대표적인 영양소 중에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E, 오메가3 이런 성분이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영양소예요. 면역세포를 만들고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데 기본적인 영양소가 베타카로틴, 비타민 C, 아연, 비타민 E, 오메가3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에 한두 개가 모자르면 어떻게 된다? 면역이 약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아니면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우리가 면역을 높인다고 아연 많은 음식, 막 굴 같은 거 먹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런 데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과연 면역을 높이는 게 쟤네들만 있느냐? 면역을 높이는 거는 진짜 면역기관은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느냐? 장이라는 거죠. 우리 몸의 장. 왜 그럴까요?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몸에 면역 세포들이 살아있는 곳.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장이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보통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잘 보조를 하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에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이라는 이거 너무 보기가 작네요. 작은데 그래도 이거만큼 깔끔하게 그려진 게 없어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을 먹죠. 프로바이오틱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이라는 것도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은 이 유익균의 먹이, 유익균이 먹는 음식. 유익균만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유익균이 뱃속에서 굶어 죽죠. 쫄쫄 굶어 죽을 수 있으니 유익균이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유익균한테 먹이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을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장에 있는 이 육모세포예요. 장 안에 있는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막 정착을 하고요. 정착한 애들이 이런 다이어트리 파이버, 그러니까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를 먹어요. 얘네들이. 건강한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바이옴은 보통 먹고 사는 게 식이섬유, 그 다음 먹는 게 단백질입니다. 근데 나쁜 미생물들이 있어요. 장을 파괴하고 면역을 죽이는 나쁜 미생물들은 뭘 먹고 살아요? 주로 당을 먹고 살아요. 네. 그래서 당을 많이 드신 분은 나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안 좋은 가스를 만들어내고 막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다 미생물이 하는 일들인데 그 미생물 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식이섬유와 좋은 미생물을 먹어주면 얘네들이 정착하면서 이런 성분을 이제 먹고 좋은 성분을 먹고 뿜어내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 뿜어내는 성분이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배변한 거잖아요. 배설물이잖아요. 우리한테 보면 배설물이지만 미생물의 배설물은 좋은 미생물이 배설한 건 몸에 좋은 거고요. 나쁜 미생물이 배설한 건 몸에 나쁜 거죠. 그래서 나쁜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쁜 애들이다. 좋은 미생물이 배설물이 좋은 애들은 좋은 미생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나쁜 미생물이 뿜은 건 보통 어떻게 돼요? 여기에 뿜어서 구멍을 내요. 장에 구멍을 내요. 나쁜 미생물들이 하는 건 주로 구멍을 내는 일들을 해요. 장에도 있지만 여러분들 입안에도 있죠. 입안에 나쁜 미생물은 뭘까요? 충치. 충치는 그러면 뭘 먹어요 주로? 당을 먹고 뭘 만들어내요? 산을 뿜어서 뭘 녹여요? 치아. 어디에 구멍이 나요? 치아에 구멍을 내죠. 네. 그게 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균이지만 균 종류는 너무 많아요. 근데 치아에 구멍을 내는 균이 있고 피부에도 구멍을 내는 균이 있어요. 피부에 구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감해지고 빨리 뭔가 발진이 일어나고 아토피로 하기 쉬워지겠죠? 피부에 구멍을 뚫는 미생물들을 막아내고 좋은 미생물들이 살면 피부가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좋은 애들이 뿜는 건 보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뿜는 거는 나쁜 애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성분들이 장을 뚫고 이런 면역세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T셀. 얘는 뭐예요? NK. 아까 내추럴 킬러 NK 세포. 얘네들한테 이런 면역 성분들이 얘네들이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되도록 아까 활성도 높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활성화를 높일 수 있도록 얘네들을 깨워주는 성분을 얘네가 만들어요. 여러분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장 활동이 그래서 활발한 사람들이 면역력이 높고요. 면역이 활동할 때 우리 몸의 온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온도가 우리 몸에 몇 도로 유지해요? 보통 36.5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36.5도를 유지하는 게 면역이 활동하기에 좋은 온도인 거예요. 근데 면역이 활동하다가 지금 더 활동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온도가 높아지죠. 더 활동 열심히 하면.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를 36.5도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거는 면역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춥게 있으면 왜 감기 잘 걸리고 이런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면역 활동이 추울 때 떨어질 수 있다. 잠깐 추운 건 좋아요. 잠깐 추운 거는 몸이 스스로 열을 막 올리려고 노력하고 좋아질 수 있지만 오랫동안 찬 곳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것도 잠시 몸의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서 활동이 떨어지죠. 그래서 면역 활동도 그런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를 감기가 안 걸리게 하는 게 참 몸을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땀 나면 안 되고 적당한 온도 그런 거죠. 자, 베타글루칸 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네. 왜 암 걸린 분들이 맨날 산 찾아다니면서 좋은 버섯 찾아다니고 그런 거 보셨나요? 네. 네. 그런 버섯들을 왜 그렇게 드시냐? 그게 과학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뭐 면역 높이려고 뭐 영지버섯이나 무슨버섯이나 다 다려먹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버섯에. 그 성분이 이런 수지장세포, 대식세포 이런 데 면역세포들이거든요. 이 면역세포들을 다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증식시키고 많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활동성, 항체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은 두 군데서 흡수가 돼. 소장에서도 흡수가 되지만 베타글루칸의 어떤 일정한 부분들은 장의 미생물한테 가서 미생물이 다시 쏴주는 거예요. 그런 좋은 성분인데 이런 성분들이 면역세포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스터 같은 거예요. 잠깐 팍 깨워줄 때 그럴 때 좀 필요한 애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버섯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랩 이런 것도 많이 나왔었어요. 뭐 베타글루칸이 뭐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 체중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g 이게 10g인 이유는 G 실험이죠. G 실험인 거예요. 그래서 G 실험 했더니 암세포 증식의 차이가 컸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뭐 영지버섯 얘기도 하는데 핵심은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거예요. 장시간 건조하거나 80도 이상 오븐에서 추출하면 파괴된다. 재밌죠?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지금까지? 바짝 말린 거. 파란팔 끓여서 드셨죠? 네. 베타글루칸이 아니고 베타글루칸 드셨죠? 네. 다 죽여서 드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드실 때는 아주 생으로 돼 있는 거를 아주 안전하게 추출해서 드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렇게 돼 있는 거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거의 끝나가는데 암의 성질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책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암은 대사질환이다. 암은 대사질환. 대사질환이 뭐예요? 우리 몸에 먹고 싸고. 에너지 대사를 매개를 하는 건데 그 에너지 대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 있어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에 병 걸리는 게 암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미토콘드리아가 얘예요. 찌글찌글 이렇게 그려진 거 있으면 다 미토콘드리아라고 보면 돼요. 네,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초록색 뻑뻑뻑 나오죠. 얘가 이제 에너지를 만든 거예요. 얘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들면 세포도 잘 작동하고 면역도 잘 작동하고 잘 움직이겠죠.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얘가 작동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 작동을 못한다. 예를 들어 얘는 우리가 보면 에너지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너지 공장 아니면은 엔진이다.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자동차에 여러분들 엔진에다가 좋은 기름 넣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고급 휘발유 넣고 엔진 잘 되라고 엔진 오일도 막 넣고 미션 오일도 넣어주고 막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냉각수도 잘 넣고 해가지고 잘 보존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냉각수도 깜빡하고 네, 열 펄펄 오르고 또 어떤 분은 엔진 오일 안 넣어가지고 엔진 막 마모 막쎄 갈리고 그리고 어떤 분은 엔진에 그 좋은 기름 넣어줘야 되는데 길거리에 싸게 파는 뭐 야매로 사서 세녹스 같은 거 막 넣으면 엔진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잖아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얘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굉장히 좋은 당 아니면 좋은 지방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얘는 에너지를 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기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방도 똑같은 지방이지만 나쁜 지방이 있고요. 탄수화물도 좋은 당도 좋게 만들 수 있고 나쁜 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나 평상시 드실 때 좋은 원료를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럼 얘한테 엔진 오일이나 냉각수처럼 얘가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애들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얘가
그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얘한테서 불순물이 나올 수 있죠. 그 불순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레디칼. 프리레디칼이 뭐예요? 우리 몸에 지금 이게 세포면 세포 핵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만든 프리레디칼이 세포 핵으로 들어가서 DNA를 때리면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프리레디칼이 나올 때 얘를 여기까지 못 가게 막아주는 건 뭐예요? 항산화성 역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미토콘드리아를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성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연료도 좋은 연료를 공급해주면 좋다. 그것만 잘해줘도 여러분들 엔진을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엔진이 그 자동차 엔진처럼 새 걸로 교체하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잘 안 되죠. 교체하는 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이토파지라는 그런 건데, 마이토파지까지 일으킬 수 있으면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녹여서 새 걸로 만들어내요. 그것도 세포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분까지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쌩쌩하게 유전자 변이 안 거치고 살 수 있는 건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 중에 이거는 기본 원리죠. 그래서 산소를 머금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암세포는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산소도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도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까요? 얘가 만드는 방법은 발효호흡이에요. 발효. 여러분들 발효할 때 산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냥 분명히 밀폐해서 닫아놨는데 발효가 되죠. 그 발효할 때 얘는 당만 가져가요. 당. 그래서 얘가 쓰는 연료는 비타민, 미네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항산화 성분 안 써요. 그리고 뭐 써요? 당. 오직 당 가지고 얘는 산소도 필요 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연구 중에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얘를 연구하고 보니 얘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더라. 어떤 이유냐? 얘가 이렇게 안 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화하는 거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환경을 자꾸 주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라고 해서 여기에 적응한 거라는 거죠. 암은.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에요? 산소 없고 영양소 없고 당만 공급하는 이런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이렇게 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는. 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될 확률이 높을까요? 당을 안 먹어야 되겠죠. 당을 안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당을 적절히만 좋은 당,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좋은 영양소. 당을 줬는데 여기에 비타민 미네랄이 없어서 얘가 작동을 못해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또 얘가 변이 아니라 항산화 성분 잘 해줘야 되고, 또 산소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암 치료할 때 산소실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네. 그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많이 하는 게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암은 산을 싫어요. 산소를 품으면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산소를 잘 공급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환기 잘 시키시고 호흡도 깊게 하세요. 호흡 깊게. 숨을 최대한 빼내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숨을 뺀다고 다 빼셨지만 그 후가 다 뱉고 10번은 더 뺄 수 있어요. 더 뺄 수 있어요. 거기까지 잘 안 써보셨죠? 거기까지 안 써서 사실은 호흡을 얕게 하고, 그래서 복식 호흡이 다른 거 없고 다 배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훨씬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운동. 달릴 때 아니면 이렇게만 운동해도 종아리에 펌프질이라고 그러죠. 하면 온몸에 피가 돌면서 산소 전달이 잘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더 우리가 생활을 하면 이렇게 당만 먹는 암세포가 좀 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게 다예요. DNA 보호를 위해서 항산화성, 면역세포 건강을 위해서 유익균 등으로 장 관리하기.
그리고 충분한 비타민이나 산소 공급으로 정상 대사 지원하기, 그리고 프라바노이드, 베타글루칸 이런 성분들로 아까 프라바노이드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프라바노이드 성분 중에 분할해서 라스베라트롤이나 안토시아닌이나 커큐민이나 뭐 이런 성분들이 쭉 다 나와요. 그래서 프라바노이드, 베타글루칸 등으로 면역세포 지원을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성분들을 해주시면 그럼 여러분들은 암과 좀 더 멀어질 수 있다. 자, 암 치료 받으시면 암에 걸리면 병원 가시면 치료를 합니다. 일단 암세포 떼내고요, 항암제 주사 맞고요, 해서 암세포가 이제 더 이상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때부터 5년을 셉니다. 5년. 왜 5년을 셀까요? 그때부터. 그 이유가 암의 대부분이 5년 안에 재발하거나 전이가 될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진료 기록 보증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 진단받고 치료 다 했어요? 이때부터 5년간 관리해서 이제 암세포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5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치료 다 끝났고 이제 항상 뭐 그런 거 다 항암제 다 맞았고 다 했고 이제 5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역을 올려야 네, 관리를 여러 가지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관리 하시겠죠. 네. 자, 그 관리를 이때 했다면 안 걸렸지. 5년 전에 했다면 암에 걸렸던 분도 그 관리로 완치 판정을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전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셨나요? 암 치료제도 제3세대, 제4세대 항암제는 뭐다? 면역 치료제다 라고 봤을 때 우리는 스스로 면역을 관리하는 것이 예방이고 치료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미래의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주기보다 환자가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저는 이왕이면 좀 미래의 의사이고 싶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